집을 사기도 어렵고 빌리기도 어려운 이상한 시장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안녕하세요, 벅셰프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최근 주택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을 보면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은 많고 집값은 떨어졌는데 왜 살만한 집은 없느냐는 겁니다. 혹시 이런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Canada is saving its real estate bubble by creating a rental bubble. 그러니까 부동산 거품을 지키기 위해서 캐나다 정부가 임대 시장의 거품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면 광역 토론토 지역의 평균 주택 가격은 계절적으로는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전년 대비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고점 이후로 뚜렷하게 떨어졌고 경제 불확실성, 인구 증가 둔화, 고금리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매수 심리는 위축될 대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반대로 캐나다 평균 임대료는 급등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오해는 없으셨으면 하는 것이 광역 토론토 임대료는 14개월 동안 연속으로 하락한 결과 지난 3월 기준으로는 6.9%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급등했다는 것은 캐나다 전국 평균 임대 가격이 계속 오르고 특히 작은 도시일수록 더 크게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캐나다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서 임대료가 큰 폭으로 인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나마 2024년 말부터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택 판매 시장과 임대 시장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전문가들은 이를 버블 컨테이전이라고 직역하면 거품 전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집값 거품이 꺼지자 이 거품이 임대 시장으로 옮겨 붙었다는 거죠. 물론 과거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콘도는 비싸지만 전용 임대 아파트를 살자. 왜냐하면 콘도에 비해서 아파트가 쌌잖아요. 저도 오래전에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렌트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아파트에 살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콘도 같은 경우는 평균 임대료가 2,119불로 2020년 대비 17.8% 올랐습니다. 반면 전용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86불로 2020년 대비 35.5%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0불도 차이가 나지 않죠.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아파트 렌트비가 저렴해서 여기서 살면서 렌트비를 세이브해서 다운페이를 모은다. 이제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가 지난 수년간 전용 임대 아파트 건설을 장려했지만 사실 이 구조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보다는 투자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한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방 중소도시의 임대료가 더 폭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시면요. 자, 이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임대료 상승이 대도시보다 지방 소도시에서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대만 해도 토론토와 할리팩스의 임대료 차이가 74%였는데 현재는 그 차이가 1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비드 당시에 집값도 그렇고 임대료도 그렇고 대도시가 비싸서 외곽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서 살던 임대료 부담이 큰 차이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사를 가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걱정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지난 3월 주택거래 현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선 판매량과 평균 가격의 변화 흐름을 살펴보면 판매량은 고점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평균 주택 가격도 고점 이후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고점인데 판매량이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평균 주택 가격도 이제 일정 범위 안에 들어와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고점에서 계속 하락했죠. 즉, 이 추세선을 살펴보면 계절별로 거래량과 평균 주택 가격의 높고 낮음이 계속해서 차이가 나고 있지만 점점 완만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특별한 추가 하락 조짐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이 그래프상의 추세선상으로만 본다면 주택 거래량도 평균 가격도 그 활동이 점점 멈추어 가고 있는 모양새인 겁니다. 자, 이번에는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 반단독주택, 타운하우스는 이제 안정권 안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되죠. 평균 가격이요. 하지만 콘도는 아직도 조정 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콘도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주택 유형들도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난 3년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면 고점에서 떨어진 이후에 계속 조정이 되어 왔죠. 떨어졌다 올랐다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제는 일정한 범위 안에 들어온 모습이죠. 따라서 이 흐름이 갑자기 바뀌려면 외부에서 어떤 강력한 변수가 터져야겠죠. 이제 그러면 지금의 안정세가, 하향 안정세가 뒤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동산 시장 안에서만 볼 때는 그런 강력한 방아쇠가 보이진 않습니다. 자, 한편 지역별 주택 유형별 홈프라이스 인덱스 변화를 살펴봐도 단독주택과 반단독주택은 안정을 찾고 있는 반면 콘도는 아직도 조정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 노란색 선이 콘도죠. 여기도 보시면 지역마다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 좀 조정이 되고 있는 국면이죠. 반면 신규 매물의 증가는 고점 이후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황색이 뉴 리스팅 신규 매물인데 크게 차이가 없죠. 높고 낮으며. 하지만 재고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고들은 이렇게 많지만 괜찮은 매물, 그러니까 살만한 매물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현재 이제 바이어분들의 주택 구입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쇼잉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공유해드리면, 자, 여기 지금 이토비코인데 100만 불 전후반의 세미 디태치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거밖에 없죠. 자, 이번에는 이토비코하고 미시사가 쪽에 있는 80만 불부터 100만 불까지의 타운하우스 매물들인데 지금 매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도 뭐 지역별로 다 있죠. 이쪽은 아까 전에도 매물이 없었던 이유가 이쪽은 비싼 집들이 많습니다. 뭐 아무튼 자, 보시면 이렇게 매물이 많은데 정말 제가 여기 있는 매물 대부분 다 가봤거든요. 혹시나 해서요. 근데 정말 살만한 매물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노스역 북쪽으로 427 전까지인데 1.2 밀리언 이하로 세미 디태치 반단독 주택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뭐 가격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이 지역은 수요가 좀 더 많죠. 가격도 이토비코 쪽보다는 더 비싸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레슬리 스트리트 동쪽으로 80만 불에서 1 밀리언 사이에 있는 타운하우스들인데 많이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60개 정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매물들도 사진상으로 봤을 때 정말 이건 아니다. 뭐 이런 건 쇼잉 갈 필요가 없지만 조금이라도 이제 가능성이 보인 건 다 가봤거든요. 근데 딱 오퍼를 넣고 싶은 게 없어요. 여기에 이제 콘도 같은 경우는 매물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많지만 살만한 게 없다 보니까 사야 하는 바이어의 마음은 어떨까요? 괜찮은 매물이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겠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매물들이 시장에서 얼마나 체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죠.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해요. 겨울 시장에는 올라가죠. 체류를 오래 하는 거죠. 시장에서 안 팔리는 거죠. 그러다가 지난 3월 보면은 훅 하고 떨어졌죠. 여기가 1월이요. 여기가 2월이었거든요. 최고 기록까지 세웠죠. 지난 겨울에 56일이었다가 25일로 훅 떨어졌어요.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이 매물들의 시장 체류 시간은 시장에서 매물이 팔려 나가야 알 수 있죠.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팔린 시점에서의 시간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얘기하는 건 괜찮은 매물은 시장에 나오자마자 금방 팔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괜찮은 매물이 없어서 실수요자들이 신규 매물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면 바로 잡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부 튼실한 똘똘한 단독주택, 반단독주택,
타운하우스를 중심으로만 거래가 진행되면서 광역 토론토 주택시장은 더욱 깊은 바이어 시장으로 향하고 있는 추세인 겁니다. 한편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4월 16일로 오늘 중앙은행의 금리 발표가 있었습니다. 동결됐죠. 이제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를 더해서 경제도 부동산 시장도 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하라는 수술만 가지고는 숨통을 트이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택 구매자는 높은 금리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운페이가 없어서 소득이 부족해서 주택 구입을 못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지난 3년 동안 계속된 주택시장 침체와 지금까지 쌓이고 있는 많은 매물들은 그동안 바이어의 눈높이를 계속해서 높여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고점에서는 이번 버스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바이어의 불안한 심리와 부족한 매물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바이어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이어를 움직일 만한 동기부여가 될 만한 요인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말 집을 사고 팔아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운페이와 소득이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 괜찮은 매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금 주택시장이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금리가 더 저렴해지면 좋기야 하겠지만 추가 금리 인하 없이도 이미 충분히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모기지를 최대한 받아서 무리해서 주택을 구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즉, 금리가 높아서 집을 못 산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더 큰 원인은 바로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소득 조건이 맞지 않아서 여기에 기대 수준이 너무 높다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주택시장은 정말 준비가 된 사람만 움직일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자, 이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요즘 분양받은 콘도를 클로징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일괄적 감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blanket appraisal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괄적 감정이라는 방식은 뭐냐 하면요. 모기지 승인을 위해서 이제 자산 감정을 하는데 현 시점이 아닌 과거에 계약한 시점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가치는 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예전에 계약한 100만 불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100만 불에서 80만 불로 떨어졌으면 지금 가치 80만 불을 기준으로 모기지를 검토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옛날 100만 불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거니까 이 20만 불에 대한 룸이 사실은 거품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투자자들은 결국 자산 가치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00% 대출을 다 받아서 클로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제 물론 대출을 받긴 받았지만 이 20만 불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거품인데 이를 담보 삼은 대출이니까 사실 거품 위에 거품을 쌓는 꼴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부에서 이를 묵인하다 못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 연방정부는 모기지 보험이 가능한 주택 가격 한도를 100만 불에서 150만 불로 올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은행들이 고위험 대출을 정부 보험에 넘겨버릴 수 있게 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실이 나도 손해는 정부에서 즉 국민 세금으로 메꾸게 되는 구조가 더욱 강화되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이런 조치들은 투자자들을 구제해 주는 것이고 집값을 과도하게 올려놓은 당사자들이 오히려 보호받게 되는 셈입니다. 반면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높은 집값 때문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작년까지는 메이저뱅크 한 곳에서만 이 일괄적 감정을 해줬는데 이제는 다른 은행들도 이 틈새 시장을 잡고자 상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Appraisal Shortfalls라고 Bridge the Gap with a Blanket Second and First Refinance Option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시중에 다른 은행들도 이게 돈이 되니까 모여드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거품은 더 커지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집값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동안 반대로 임대료는 거품이 끼면서 소도시까지 임대료 부담이 확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비싸진 임대료로 이제는 내 집 마련을 위한 다운페이를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멀어져 버렸습니다. 또한 콘도 시장은 여전히 구조조정 중이지만 실속 있는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는 빠르게 거래되고 있고요. 즉 실수요자만 움직일 수 있는 시장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 정부의 정책은 더욱더 투자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양극화를 더 극대시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주거 안정은 여전히 먼 얘기라는 거죠. 즉 집을 사기도 어렵고 빌리기도 어려운 이상한 시장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자, 이렇게 양극화가 극대화되고 있는 주택시장에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제가 나름대로는 이게 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척 부정적입니다. 즉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데 한 표를 던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물론 지금의 주택시장이 추가로 폭락하면서 완전히 리셋이 된다면 이런 혹시나 하는 희망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 그걸 바라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아파트 살 때는 그랬거든요. 하지만 과연 그런 폭락이 올까요? 온다고 하면 언제쯤 올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